잠깐, 이 노래는 70대 재벌 회장의 발걸음이 멈춰 선 건 서울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차 안에선 그의 귀에 희미한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낡은 기타를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하며 구걸하는 7살짜리 꼬마 소녀였습니다. 거지처럼 남루한 옷차림에 볼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서 자신과 죽은 아들 둘만 아는 자장가였으니까요. 7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큰아들에게 어릴 적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 그 멜로디가 어떻게 저 꼬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걸까요? 태성그룹을 이끄는 거물이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칼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가는 명동거리 한복판, 7살 꼬마 소녀 하율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낡은 통기타 줄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기타는 하율의 몸집보다 컸고 아이의 손끝은 이미 얼어 시퍼렇게 변해 있었죠. 사람들은 바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거리를 수놓고 있었지만 하율의 세상에는 그런 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텅 빈 기타 케이스 안에 엄마의 영정 사진을 조심스레 세워두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하율은 알고 있었습니다. 꼭 1년 전 엄마는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하율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으니까요. 하율이 차가운 손에 입김을 불어넣고는 다시 기타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입술을 떼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라고 했던 그 자장가였죠. 투박하고 서툴렀지만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그 멜로디에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추운 날씨에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기타 케이스 안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율은 그 동전들을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고 기타를 등에 맸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요양병원 다인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율은 익숙한 걸음으로 창가 쪽 마지막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율의 아빠 박도진이었습니다. 7년 전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이후 아빠는 단 한 번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하율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죠. 하율은 작은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와 아빠의 마른 손을 조심스레 닦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만 하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아빠 손을 닦으면서 하율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오늘 3,000원 벌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늘 그랬듯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 있었죠. 하지만 하율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그랬거든요. 아빠한테 매일 말을 걸어주면 언젠가 꼭 눈을 뜰 거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요. 손을 다 닦고 나서 하율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유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너무 많아 종이가 닳아 있었지만 하율은 그 글씨를 수백 번도 더 읽었기에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부탁해. 힘들면 태성그룹을 찾아가. 태성그룹이 뭔지, 왜 찾아가야 하는지 하율은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세상을 떠났고 하율에게 남은 건 이 쪽지와 낡은 기타,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하는 아빠뿐이었습니다.
밀린 약값만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율이 고개를 들자 낯익은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하율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던 사람이었죠. 하율아, 잠깐 이리 와볼래? 간호사는 하율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 눈높이를 맞추며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모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 위에서 밀린 약값 오늘까지 안 내면 내일부터 진통제를 끊으래. 이모가 최대한 버텨봤는데 이번엔 정말 어렵대. 하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통제가 끊기면 아빠는 하루 종일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약이 늦게 들어왔을 때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하율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내일까지 꼭 구해올게요.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율은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도 10,000원을 채우기 힘든데 어떻게 그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율은 아빠의 침대 머리맡에 턱을 괴고 앉았습니다. 지쳐서 눈이 스르르 감기려는 순간 아빠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웅얼웅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지만 분명 어떤 멜로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가끔 이렇게 무의식 중에 노래 비슷한 걸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율이 귀를 기울이다가 기타를 꺼내 줄을 튕겼습니다. 아빠가 흥얼거리는 멜로디에 맞춰 코드를 잡아보았죠. 신기하게도 그 멜로디는 엄마가 가르쳐준 자장가와 똑같았습니다. 하율은 아빠 곁에서 나지막이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성그룹 본사 빌딩 꼭대기 층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70대 노인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회장 박덕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7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큰아들 도진의 사진이었죠. 박덕수 회장이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아비가 이렇게까지 늙어버리진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을 잃은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박덕수 회장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고 곁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약 좀 다오. 비서가 재빨리 서랍에서 심장약을 꺼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박덕수 회장은 물도 없이 약을 삼키고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서울 시내를 수놓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색을 잃은 풍경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요양병원 복도, 병실 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하율과 도진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입니다. 상무님께서 찾으시던 그 사람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애가 하나 있습니다. 7살쯤 된 딸이요. 전화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검은 정장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휑하니 복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율이 아빠 곁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 아빠 약값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는 걱정을 안고서요. 하지만 이 평온한 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곧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7살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눈이 서울 전체를 뒤덮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누군가의 검은 계획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빌딩 38층 회의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양쪽으로 중역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자리한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태진, 태성그룹의 상무이자 박덕수 회장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 달이면 형님이 돌아가신 지 꼭 7년이 됩니다. 박태진 상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행사장 조감도를 띄웠습니다. 저는 형님의 7주기를 맞아 대규모 추모식과 자선 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형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이자 태성그룹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겁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태진 상무의 속내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 추모식은 형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이 태성그룹의 새 주인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무대, 바로 그것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박태진 상무는 지하 주차장의 어두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담배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7년 전 그 일을 함께 꾸몄던 브로커였습니다. 박태진 상무가 검은 가방 하나를 브로커의 발 앞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입막음 비용이다. 앞으로 1년만 더 조용히 있어. 브로커가 가방을 열어 현금 다발을 확인하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닫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흘렸습니다. 근데 상무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요. 뭔데? 형수님 시신은 확인했잖아요. 1년 전에 병원에서 죽은 거. 근데 그 여자가 애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7년 전에 만삭이었으니까. 박태진 상무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뭐라고? 아직 확실진 않아요. 그냥 가능성이요. 근데 만약 핏줄이 살아있으면 좀 골치 아파지지 않겠어요? 박태진 상무는 대답 대신 브로커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확인해. 핏줄이고 뭐고 살아있는 게 있으면 보고하고 내가 처리한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항복의 제스처를 취했고 박태진 상무는 그를 거칠게 밀쳐낸 뒤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그의 얼굴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7년 전 형의 차에 세공을 하고 형수가 도망치게 만들고 모든 흔적을 지웠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하율은 다시 명동거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바람이 더 매서웠지만 아빠 약값을 생각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율은 엄마의 영정사진을 기타 케이스 안에 세워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어서 기타 줄을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율은 손에 호호 입김을 불어넣고는 천천히 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그 자장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라고 했던 그 곡이었죠. 별이 지면 잠이 오고 달이 뜨면 꿈을 꾸고 우리 아가 잠든 밤에 엄마 아빠 곁에 있단다. 가사가 조금 달랐습니다. 흔히 아는 자장가가 아니라 누군가 특별히 개사한 것 같은 가사였습니다. 하율은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엄마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던 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서툰 기타 연주에 어울리지 않게
그 노래에는 사람의 발길을 붙잡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중 몇몇이 걸음을 멈추고 하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추운 겨울거리에서 엄마 사진을 앞에 두고 노래하는 꼬마의 모습에 마음이 쓰인 거겠죠. 기타 케이스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10,000원짜리를 넣으며 하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불쌍해라, 이 추운 날에. 하율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빠 약값을 벌 수 있다면, 아빠가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군중 속에서 한 젊은 여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 찍는 건가 싶었는데 여자는 한참 동안 하율의 노래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의 사진 앞에서 기타를 치며 구슬프게 노래하는 7살 소녀의 모습을요. 영상 촬영이 끝나고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짧은 글귀와 함께요. 명동에서 만난 꼬마 가수 엄마 영정 앞에서 노래하는 모습에 눈물 났어요. 그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이 보았고 1시간 뒤에는 몇백 명, 그리고 저녁이 되자 수천 명이 그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안타까움과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하지만 하율은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번 돈을 세며 아빠 약값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하율은 기타를 챙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박태진 상무가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내일 나갈 기사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박태진 상무, 박도진 전무 7주기 추모식 성대하게 개최. 기사 제목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던 그때 비서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 무언가가 떴습니다. 상무님, 지금 SNS에서 난리인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뭔데? 별 관심 없다는 듯 태블릿을 받아든 박태진 상무의 눈이 영상을 보는 순간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7살쯤 된 꼬마가 낡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그 멜로디, 그 가사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별이 지면 잠이 오고 달이 뜨면 꿈을 꾸고. 박태진 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형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형에게만 이 노래를 불러주었고 자신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 특별한 노래를 어떻게 저 꼬마가 알고 있는 걸까요? 차 돌려. 박태진 상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명동으로 가. 지금 당장. 운전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검은 세단은 어둠 속을 가르며 명동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진 상무의 눈에는 7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명동 거리에 도착했을 때 하율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태진 상무는 이를 악물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영상 올린 계정 추적해. 촬영 위치 특정하고 저 꼬마가 어디 사는지 당장 알아내. 다음 날 오후 하율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제 번 돈으로도 약값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장소를 바꿨습니다. 명동보다 조금 한적한 청계천 근처 광장이었죠. 사람은 적었지만 그래도 노래를 들어줄 누군가는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율은 엄마 사진을 기타 케이스에 세워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손끝이 시려웠지만 꾹 참고 기타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지면 잠이 오고
달이 뜨면 꿈을 꾸고 엄마가 가르쳐준 그 자장가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몇몇이 걸음을 멈추고 하율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1,000원을 넣어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 젊은 커플이 5,000원을 넣으며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만 모으면 언젠가 아빠 약값을 다 낼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때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광장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고 하율을 지켜보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청계천 쪽이요. 잠시 후 또 다른 검은 세단이 도착했고 뒷좌석에서 박태진 상무가 내렸습니다.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하율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율은 노래에 집중하느라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별이 지면 잠이 오고 달이 뜨면 꿈을 꾸고 가사를 흥얼거리며 기타줄을 튕기는데 갑자기 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서 있었습니다. 뭐예요?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들은 대답 대신 기타 케이스를 발끝으로 툭 걷어찼습니다. 케이스가 뒤집어지며 안에 있던 동전과 지폐가 흩어졌고 엄마의 영정 사진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사진. 하율이 황급히 사진을 주우려는 순간 한 남자가 하율의 어깨를 밀쳐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세게 밀친 건 아니었지만 7살 아이에게는 충분히 거친 힘이었죠. 하율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를 헤치고 박태진 상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하율의 기타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지? 하율이 고개를 들어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싼 코트에 깔끔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래요. 그 순간 박태진 상무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 그 말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노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 자신의 형뿐이었죠. 그 기타 이리 줘봐. 박태진 상무가 손을 뻗었지만 하율은 본능적으로 기타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엄마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준 거예요. 이리 달라고 했어. 박태진 상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경호원에게 눈짓했고 경호원이 하율의 팔에서 기타를 낚아챘습니다. 하율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어른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박태진 상무는 기타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낡고 다른 기타, 특별할 것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에 이건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형의 흔적이 담긴 자신의 범죄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였으니까요. 돌려줘요, 제발요. 하율이 박태진 상무의 코트 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진 상무는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타를 들고 있다가 바닥에 내려놓더니 번쩍이는 구두 끝으로 울림통을 내리찍었습니다. 안 돼. 하율의 비명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타의 나무판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하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서지는 기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것, 엄마의 온기가 담긴 마지막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기타가 완전히 부서지자 박태진 상무는 코트에 묻은 먼지를 털며 돌아섰습니다.
그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하자 남자들이 차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이 노래 부르지 마. 알았어? 박태진 상무가 어깨 너머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하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서진 기타 조각들 사이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검은 차들이 떠난 뒤 광장에는 하율 혼자 남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멀찍이서 쳐다보기만 할 뿐 다가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율은 떨리는 손으로 부서진 기타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나무 판자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색 시계였습니다. 낡고 빛이 바랬지만 뒷면에 누군가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진. 하율은 그 시계를 얼른 품에 숨겼습니다. 엄마가 기타 속에 이걸 숨겨두었던 거였군요. 아빠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했던 것, 이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율은 시계를 꼭 쥔 채 부서진 기타 목과 엄마 사진을 끌어안고 골목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입술 사이로 흐느낌 섞인 콧노래가 새어나왔습니다. 별이 지면 잠이 오고 달이 뜨면 꿈을 꾸고. 바로 그때 광장에서 멀지 않은 도로에 한 대의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는 박덕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이 지면 잠이 오고. 그 멜로디가 회장의 귀에 닿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차 세워.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세우라고 했어. 운전기사가 급히 차를 세웠고 박덕수 회장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랫소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하율이 골목 안으로 사라진 뒤였거든요. 박덕수 회장은 창밖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방금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도진에게만 불러주던 그 자장가를요.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그 멜로디, 그 가사는 세상에서 자신과 죽은 아들만 아는 것이었으니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물음에 박덕수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가슴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그 노래가 여기서 들리는 거지? 도진아, 혹시 내가 내 곁에 있는 거냐?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노래소리는 들려오지 않았고 결국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박덕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골목을 빠져나간 하율은 헐떡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품에는 부서진 기타 조각과 은시계, 그리고 엄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하율은 울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를 살려야 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힘들면 태성그룹을 찾아가래요. 하율은 시계를 꼭 쥔 채 어둠이 내리는 거리를 향해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율은 부서진 기타 조각들을 품에 안은 채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무릎은 아까 밀려서 살짝 까져 있었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로비를 지나 다인실로 향하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란스러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그리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들. 하율은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다인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아빠의 침대가 사라진 걸 보았습니다. 창가 쪽 마지막 침대, 아빠가 늘 누워있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하유를 발견하고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얘야, 내 아빠 찾니? 아까 누가 와서 옮겨갔어. 옮겨갔다고요? 누가요? 글쎄,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었어. 병원장하고 얘기하더니 내 아빠 침대를 밀고 나갔어. 하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양복. 아까 광장에서 자신을 에워싸고 기타를 빼앗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율은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복도를 헐레벌떡 뛰어가던 하율은 차가운 복도 끝, 난방도 되지 않는 구석진 공간에서 아빠의 침대를 발견했습니다. 침대는 창문도 없는 벽 쪽에 아무렇게나 밀려 있었고 아빠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연결되어 있던 수액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하율이 달려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불도 얇은 혼이불 하나뿐이었고 이곳은 복도 끄트머리라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아빠, 춥지 않아요? 하율이 아빠의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광장에서 기타를 빼앗았던 그 경호원 중 하나였죠. 거기서 뭐해?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율은 무서웠지만 아빠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왜 여기 데려다 놓은 거예요? 상무님 지시야. 앞으로 이 방 쓸 수 없거든. 상무님이 누군데요? 우리 아빠 원래 방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치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율이 쫓아가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율은 다시 아빠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아까 기타 속에서 찾은 은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이 시계, 엄마가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했던 것. 이게 뭔지 하율은 몰랐지만 분명 중요한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통제가 끊긴 것인지 아빠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잠든 것처럼 평온했는데 지금은 미간을 찌푸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파요? 조금만 참아요. 내가 간호사 아줌마한테 말할게요. 하율은 뛰어가서 평소에 친절하게 대해주던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간호사는 하율의 이야기를 듣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율아, 이모도 어쩔 수가 없어. 위에서 결정된 거라서. 무슨 결정이요? 아까 병원장님이랑 무슨 분들이 이야기하더니 내 아빠 진료를 중단하라고 했대. 이모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해서 미안해. 하율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빠 진료를 중단하는 건지, 아까 그 사람들은 왜 자신의 기타를 부쉈는지, 왜 아빠를 차가운 복도로 내몰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러다가 아빠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하율은 아빠 곁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엄마가 남긴 쪽지를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어서 너덜너덜해진 종이를 펼치자 엄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를 부탁해. 힘들면 태성그룹을 찾아가. 태성그룹. 하율이 작은 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엄마는 왜 태성그룹을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거기 가면 아빠를 살릴 수 있는 걸까요? 하율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아빠는 고통받고 있고 자신에게 남은 건 부서진 기타 조각과 은시계 그리고 엄마의 쪽지뿐이었으니까요. 아빠, 내가 꼭 살려올게요.
엄마가 태성그룹 가라고 했어요. 거기 가면 분명 아빠 도와줄 사람 있을 거예요. 하율은 아빠의 차가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하율은 아빠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엄마가 그랬거든요. 아빠는 다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매일 말을 걸어주라고요. 하율은 부서진 기타 목과 은시계를 품에 넣고 얇은 점퍼를 여몄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빠져나와 어둠이 내리는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태성그룹이 어딘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찾아야 했습니다. 아빠를 살릴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요.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어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태성그룹이 어디 있어요? 처음 물어본 사람은 그냥 지나쳤고 두 번째 사람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 물어본 아저씨가 그제야 멈춰서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태성그룹? 삼성역 쪽에 있어. 큰 빌딩이니까 가면 바로 알 거야. 하율은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삼성역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차가운 복도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쉴 수는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거대한 빌딩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성그룹. 건물 꼭대기에 커다란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한껏 젖혀 그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율이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험악한 인상의 경비원 2명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꼬마야,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야. 썩 비켜. 하율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은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 여기 사람 만나야 해요. 우리 아빠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뭐? 거짓 꼬마가 왜 여기 와서 행패야? 얼른 안 가? 경비원이 거칠게 손을 휘둘렀고 하율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지만 하율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발요, 우리 아빠 죽어요. 도와주세요. 하율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로비 쪽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율을 계속 밀어냈습니다. 하율은 밀려나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아빠를 살려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바로 그때 정문 유리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로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박덕수 회장이었죠. 그는 저녁 외부 일정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회장은 정문 밖의 소란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고개를 돌리자 경비원들에게 밀려나면서도 계속 일어서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란이냐? 회장의 물음에 비서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거지 아이가 행패를 부려서 경비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박덕수 회장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정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하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낯선 노인을 올려다보았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가르쳐준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덕수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별이 지면 잠이 오고 달이 뜨면 꿈을 꾸고 우리 아가 잠든 밤에 엄마 아빠 곁에 있단다. 하율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박덕수 회장은 마치 벼락에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 노래는 자신이 직접 가사를 지어 어린 도진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세상 누구도 모르는 아버지와 아들 둘만의 노래였죠.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느냐? 박덕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율은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래요. 내 아빠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박도진이요. 우리 아빠 이름은 박도진이에요. 그 순간 박덕수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70대 노인이 차가운 눈밭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곁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떨리는 손으로 하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진이가 살아있다고?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있어요. 근데 아까 나쁜 사람들이 와서 아빠를 차가운 데로 옮기고 약도 안 준대요. 아빠가 아파하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박덕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하율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도진이가 내 아들이. 회장의 울음소리가 태성그룹 정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멀찍이 서 있었고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이 거지처럼 보이는 꼬마를 끌어안고 눈밭에서 통곡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충격적인 광경이었으니까요. 그때 2층 복도 창문에서 이 장면을 내려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박태진 상무였습니다. 그는 저녁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정문 쪽에 소란을 발견하고 창가로 다가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낯익은 꼬마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저 애가 여기까지 왔어? 박태진 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후에 분명히 기타를 부수고 위협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게다가 아버지가 저 아이를 안고 있다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박태진 상무는 재빨리 복도를 빠져나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아버지가 하율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박태진 상무가 걸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아이는 누굽니까? 박덕수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진아, 도진이가 살아있다. 이 아이가 도진이 딸이야. 내 손녀란 말이다. 박태진 상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은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 아이가 도진이가 좋아하던 노래를 알고 있어. 내가 도진이에게만 불러주던 그 자장가를 말이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박태진 상무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추운 데 계시면 몸에 안 좋습니다. 저 아이 일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가자. 이 아이도 데려가야 해. 춥고 배고팠을 텐데. 박덕수 회장은 하율의 손을 꼭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태진 상무가 그 뒤를 따르며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팀장이 다가오자 박태진 상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꼬마 신원 당장 털어.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병원에 있는 식물인간 절대 여기로 데려오면 안 돼. 어디로든 옮겨서 숨겨놔.
알겠습니다. 경호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박태진 상무는 인자한 미소를 얼굴에 띠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은 따뜻했습니다. 하율은 난생 처음 와보는 넓고 화려한 공간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빠가 혼자 차가운 복도에서 아파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박덕수 회장이 비서에게 따뜻한 음료와 음식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는 하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니? 박하율이요. 하율이구나. 참 예쁜 이름이다.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하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덕수 회장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죽었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지금은 손녀 앞이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하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할아버지요? 하율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덕수 회장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빠의 아버지란다.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야. 하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말하던 태성그룹, 그곳에 아빠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율은 급하게 품에서 은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 거예요. 엄마가 기타 속에 숨겨놓은 거였어요. 박덕수 회장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도진이라는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건 자신이 도진에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직접 이름을 새겨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도진이에게 준 시계야. 틀림없어. 박덕수 회장은 시계를 가슴에 품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박태진 상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 저 아이 말만 믿으실 겁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죠. 박덕수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맞는 말이다. 비서실장, 당장 검사를 준비해라.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박태진 상무는 겉으로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을 써야 했습니다. 저 아이와 형이 연결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율은 회장실 소파에서 따뜻한 담요를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꿈속에서도 하율은 아빠를 찾아 헤맸습니다. 차가운 복도에서 아파하는 아빠를 살려달라고 소리치며요. 한편 태성그룹 지하 주차장에서는 박태진 상무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검사소 연구원 매수했지? 결과는 불일치로 나오게 해. 그리고 병원에 있는 그 식물인간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 아버지가 찾으러 갈 수도 있어. 전화를 끄는 박태진 상무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죠. 7년 전에 형을 제거했듯이 이번에도 모든 걸 완벽하게 덮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모레 열릴 추모식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의 7주기 추모식, 그리고 자신의 회장 승계 선언.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은 완벽한 승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죽은 줄 알았던 형의 핏줄조차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박태진 상무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든 7살 소녀가 품고 있는 진실이 머지않아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하율은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어디지? 잠시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다가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태성그룹 할아버지라고 했던 노인, 따뜻한 소파, 꿈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율이 몸을 일으키자 문이 열리며 박덕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어젯밤과 달리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율아, 일어났구나. 잘 잤니? 네. 근데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요? 아빠한테 가봐야 해요. 하율이 급하게 일어서려 하자 박덕수 회장이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단다. 곧 소식이 올 거야. 그 전에 아침부터 먹자꾸나. 하율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를 찾아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침 식사가 차려진 테이블에 앉았을 때 박태진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태진 상무는 아버지 앞에 공손하게 인사하고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지시하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덕수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하율도 긴장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를 펼친 박덕수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친족관계 불일치, 빨간 도장이 찍힌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박태진 상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아이는 형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 아이가 부른 노래, 도진이 시계, 전부 설명이 안 되잖아.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꾸민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 아이 엄마가 어디선가 형님의 물건을 훔쳤거나 노래를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죠. 박덕수 회장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느꼈던 감정, 분명 핏줄의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불일치라니. 박태진 상무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더 있단 말이냐? 조사해보니 저 아이 엄마는 생전에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부유한 분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율의 엄마는 평생 막리를 하며 남편을 돌본 사람이었지 사기와는 거리가 먼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박덕수 회장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그토록 믿고 싶었던 기적이 사기극이라니. 배신감과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박태진 상무의 물음에 박덕수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박태진 상무가 소리쳤지만 그의 눈에는 당황함보다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서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회장을 부축했고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율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더니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율이 다가가려 하자 박태진 상무가
아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넌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잖아.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용히 해. 사기꾼 딸 주제에. 박태진 상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리꽂혔습니다. 하율은 무서워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제 광장에서 기타를 부순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박덕수 회장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비서들도 황급히 따라 나갔고 회장실에는 박태진 상무와 하율, 그리고 경호원 몇 명만 남았습니다. 박태진 상무가 하율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방해꾼은 없어졌으니까. 그가 손짓하자 경호원이 다가와 하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율이 발버둥 쳤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나 줘요. 나 할아버지한테 갈 거야. 할아버지? 웃기지 마. 넌 아무 상관없는 거지, 꼬마야. DNA 검사가 그걸 증명했잖아. 박태진 상무는 비열하게 웃으며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본가 저택 지하실에 가둬놔. 추모식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보게 해. 하율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살려줘요. 하지만 박태진 상무는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 당분간 내가 회장 직무대행이야. 완벽해. 하율은 검은 승합차에 태워져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율이 끌려간 곳은 화려한 거실이 아니라 차갑고 어두운 외진 별채 방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율은 어둠 속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열어줘요. 나 나갈래요. 우리 아빠 죽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율은 문을 두드리다 지쳐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아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엄마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아빠는 아픈데 할아버지도 쓰러졌어.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율은 엄마 사진을 가슴에 품고 웅크렸습니다. 춥고 무서웠지만 울음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포기하지 말라고. 아빠를 꼭 살리라고. 하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부르는 노래는 처량하게 울려 퍼졌지만 하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언젠가 아빠에게 닿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한편 박태진 상무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형은 옮겼지? 좋아. 산속 폐병원에 가둬놔. 먹을 것도 주지 마. 알아서 죽을 거야. 전화를 끄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형은 산속 폐병원에 갇혀있고 골칫덩이 꼬마는 별채에 가둬놨으니까요. 이제 걸림돌은 없어. 박태진 상무는 옷을 갈아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형의 7주기 추모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은 태성그룹의 새 주인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7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오는 것이죠.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박덕수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노래, 아들의 시계, 그리고 둘째의 너무나 빠른 검사 결과.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린 채 밤을 보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고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율은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데다 추운 곳에서 밤을 보낸 탓이었죠. 이마가 뜨거웠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율은 엄마 사진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좀 무서워. 아빠는 괜찮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율은 눈을 감고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아빠를 부탁해. 포기하지 마. 하율은 떨리는 입술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별이 지면 잠이 오고 달이 뜨면 꿈을 꾸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폐요양병원에서는 도진이 낡은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박태진 상무가 보낸 깡패들이 도진을 이곳으로 옮긴 뒤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었죠. 난방도 되지 않는 병실은 냉기로 가득했고 도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미동도 없던 도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이 꿈틀거렸고 이어서 손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는 사람처럼요. 도진에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멜로디, 아이의 목소리. 별이 지면 잠이 오고 그 노래가 그의 의식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대형 호텔 연회장에서는 성대한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박도진 전무 7주기 추모식 및 자선 후원회.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수백 개의 의자가 정렬되고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박태진 상무는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자들은 몇 시에 오지? 2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주주들과 재계 인사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좋아. 연설문 최종 검토했고? 예, 상무님. 완벽합니다. 박태진 상무는 연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시간 뒤면 저 자리에 서서 형을 추모하는 척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환을 핑계로 자신이 태성그룹을 이끌겠다고 선언할 것이죠. 7년 동안 그려왔던 그림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 고마워. 내가 죽어줘서. 박태진 상무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VIP 중환자실에는 박덕수 회장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회장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고 면회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는 박태진 상무가 배치한 경호원들이 지키고 서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덕수 회장은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번쩍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빛은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누운 채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산소호흡기, 수액줄, 창밖으로 보이는 경호원의 뒷모습. 상황을 파악한 회장은
천천히 손을 움직여 산소호흡기를 벗었습니다. 회장님, 병실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누군가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박덕수 회장의 가장 오래된 측근, 비밀 비서실장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박태진 상무의 눈을 피해 몰래 병실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 실장, 왔구나. 박덕수 회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쓰러진 척한 거다. 태진이 놈의 속셈을 확인해야 했어. 최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 그 아이가 가져온 시계, 내가 도진이에게 직접 이름을 새겨 선물한 거야. 감초까지 기억한다. 그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 그렇다면 DNA 검사 결과는 조작이지. 태진이가 손을 쓴 거야. 그놈이 얼마나 빨리 검사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봐. 하룻밤 만에 결과가 나올 리가 있나? 최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7년 전 도진이 사고도 이상했어. 갑자기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다니. 그때부터 의심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회장이 최 실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준비해 두라고 한 것들 다 있지? 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박덕수 회장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둘째 아들을 의심해 왔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았을 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해 온 것이었죠. 태진이가 손을 쓴 브로커, 그리고 검사소 연구원. 전부 확보했나? 예. 브로커는 이미 자백 영상을 확보했고, 연구원도 어젯밤 체포해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진짜 DNA 검사 결과도 다시 뽑았습니다. 결과는 일치합니다. 그 아이는 틀림없이 도진 도련님의 딸입니다. 박덕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녀가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들 도진도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이었죠. 도진이는 어디 있지? 조사 결과 어젯밤 박태진 상무가 사람을 보내 도진 도련님을 산속 폐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위치는 파악해 두었습니다. 박덕수 회장이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최 실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당장 경호팀 출동시켜 도진이를 구해와야 해. 그리고 그 아이 하율이도 어디 갇혀 있을 거야. 같이 찾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몸 상태가. 내 몸 걱정은 나중에 해. 지금 내 아들과 손녀가 위험해. 박덕수 회장의 눈빛은 70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눈빛, 거대한 분노와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죠. 태진이 그놈, 오늘 추모식에서 승계 선언한다며? 예, 3시에 시작합니다. 좋아. 거기서 끝장을 내주마. 최 실장은 재빨리 전화를 걸어 비밀 경호팀을 소집했습니다. 몇 대의 검은 벤이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해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한 팀은 산속 폐요양병원으로, 또 한 팀은 박태진 상무의 저택으로. 한편 폐요양병원의 어두운 병실에서 도진의 눈이 희미하게 떠지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율. 희미하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자장가가 아버지를 깨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족의 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일 수도 있죠. 도진의 손가락이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7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산속으로 향하는 벤 안에서
경호팀장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표물 확보가 최우선이며 저항하는 자는 제압하되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새벽 5시 폐유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허름하고 낡았으며 입구에는 박태진 상무가 배치한 용역 깡패 4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한밤중에 누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느슨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죠. 경호팀은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깡패가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순식간에 4명 모두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졌고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가 채워졌습니다. 경호팀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복도를 지나 병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찾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침대에 누운 남자 박도진이었습니다. 여위고 창백한 얼굴, 갈라진 입술, 손목에는 침대 난간에 묶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의 눈이 희미하게 떠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년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이죠. 경호팀장이 다가가 도진의 손목을 풀었습니다. 도진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성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도련님을 확보했으며 의식이 있다는 보고가 병원의 박덕수 회장에게 전해졌습니다. 회장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고 깨어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이죠. 도진은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려 밴으로 옮겨졌습니다. 밴 안에는 응급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즉시 수액을 연결하고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밴이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도진의 의식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하나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의 기억, 누군가 자신의 차에 손을 댔다는 것, 그리고 만삭이었던 아내가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쳤다는 것. 모든 것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렷한 기억 하나. 아내가 부르던 자장가,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던 아기. 자신의 아이.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팀은 박태진 상무의 저택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경비 인원이 최소화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경호원들은 오늘 열릴 추모식 준비를 위해 호텔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저택을 지키는 건 2명의 경비원뿐이었죠. 경호팀은 담장을 넘어 저택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팀원들이 건물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율이 갇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별채 건물 맨 끝에 있는 작은 방 문이 바깥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경호팀원이 자물쇠를 도끼로 내리쳐 부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갑고 어두운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하율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열이 올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두려움으로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경호팀원이 조심스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내서 데리러 왔다고 이제 괜찮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율은 처음에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지만 할아버지라는 말에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율은 경호팀원의 품에 안겨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따뜻한 담요에 감싸여 차에 올랐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율에게 따뜻한 음료가 건네졌습니다. 의료진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하고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하율은 떨리는 손으로 음료를 마시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경호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팀이 아버지를 구하러 갔으며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한 비밀 장소에서 두 대의 벤이 만났습니다. 한 대에서는 도진이, 다른 한 대에서는 하율이 내렸습니다. 7년 만에 부녀 상봉이었습니다. 도진은 아직 혼자 걸을 수 없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율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한 단어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하율아. 하율은 아빠를 보는 순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뛰어가서 아빠의 무릎에 매달렸습니다. 도진의 떨리는 팔이 천천히 들어 올려져 딸의 등을 감쌌습니다. 부서질 듯 약한 힘이었지만 그 안에는 7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부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의료진도 경호팀원들도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 순간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또 한 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박덕수 회장이 내렸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아들과 그 곁에 서 있는 손녀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서가 부축하자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진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훨씬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도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녀. 찢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덕수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2시였습니다. 추모식은 1시간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최 실장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모두 챙기고 연회장으로 향하라고요. 도진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직 걸을 힘이 없었지만 이 일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동생이 벌인 일의 끝을요. 의료진이 만류했지만 도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율도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 가겠다는 표정이었죠. 박덕수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박태진 상무가 자신의 왕자를 차지하려 준비한 그 무대, 추모식 연회장이었습니다. 7년간의 거짓과 음모가 끝나는 날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대형 호텔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주주들, 기자들, 그리고 각종 유명 인사들이 고급스러운 의자에 앉아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대 뒤에는 박도진 전무의 대형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흰 국화꽃으로 장식된 제단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박태진 상무는 무대 옆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형을 추모하는 척하기에 완벽한 복장이었죠.
오늘 이후로 자신은 태성그룹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비서가 다가와 시간이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박태진 상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박태진 상무는 슬픔에 잠긴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태진 상무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형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를 손수건으로 훔치는 모습이 실로 자연스러웠죠. 형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형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형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영원히 제 가슴 속에 살아계실 것입니다. 객석에서 동정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죠. 박태진 상무는 속으로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저는 태성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병환 중이신 지금 누군가는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저 박태진이 그 짐을 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는 태성그룹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박덕수 회장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마치 병상에서 억지로 빠져나온 사람처럼 보였죠.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고 주주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태진 상무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줄 알았는데 살아서 왔군. 하지만 저 상태라면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는 재빨리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몸이 편찮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박태진 상무가 회장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했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의 완벽한 연기였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도진이 7주기 아니냐. 아무리 아파도 와야지. 아버지, 제가 형님 대신 잘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시고 쉬세요. 그래, 고맙다. 태진아.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모두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영정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태진아, 7년 전 도진이 사고 당일 넌 어디 있었니? 박태진 상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잖습니까? 저는 그날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랬지. 내가 그랬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며칠 전 그 아이 DNA 검사 결과가 참 빨리 나왔더구나. 하룻밤 만에. 박태진 상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충격받으실까봐 급하게 알아봤습니다. 믿을 만한 전문기관이라 빨리 처리된 겁니다. 그 기관 연구원이 내 돈을 받고 결과를 조작했다고 자백하던데. 박태진 상무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군가 아버지께 거짓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건 어디서 들은 거냐? 전과 기록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말이다. 회장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박태진 상무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 여자한테 전과 기록이 없어. 내가 조사했다는 건 전부 거짓이었어. 박태진 상무의 얼굴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조사한 사람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내가 쓰러진 뒤에 그 아이 어디로 갔지? 저도 모릅니다. 비서실에서 알아서 처리했겠죠. 내가 본가에 데려가서 가뒀다던데? 박태진 상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밖에 내보내면 위험하니까요. 보호? 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오해입니다. 절대 가둔 게 아닙니다. 회장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박태진 상무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의 분위기도 싸늘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메모를 했고 주주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자. 내 사람들이 병원에서 데려간 그 환자, 지금 어디 있지? 박태진 상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무슨 산속 폐요양병원이라고 했나? 거기에 왜 데려다 놨지? 박태진 상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런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연 회장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직접 확인해봐라.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와 그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소녀. 박태진 상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는 무대에 걸린 영정사진 속 인물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7년 전 죽은 줄 알았던 형, 박도진이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박태진 상무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 했다. 환자를 모른다. 검사 결과는 정확하다. 전부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이 수백 명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휠체어에서 떨리는 손을 들어 동생을 가리켰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태진아, 왜 그랬어? 그 한마디에 박태진 상무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회장이 손짓하자 연회장 곳곳에서 경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단상으로 올라와 바닥에 주저앉은 박태진 상무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박태진 상무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뱉은 거짓말에 목이 졸린 채 그는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연회장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단상 앞에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덕수 회장이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율도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갔죠. 회장이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그 사진을 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살아있는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휠체어에 앉은 도진이 떨리는 팔을 뻗어 하율을 끌어안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하율은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덕수 회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넓은 두 팔로 아들과 손녀를 한꺼번에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무대 위에서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7년간의 비극,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인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기사를 송고했고 생중계 카메라는 이 장면을 전국에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기적 같은 반격, 죽은 줄 알았던 장남의 귀환, 그리고 악랄한 차남의 몰락.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을 뒤덮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세 사람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다시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었죠. 박태진 상무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살인미수, 감금, 증거 조작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사람들은 7년간 악행을 숨겨온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태성그룹은 혼란을 수습하고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박덕수 회장은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면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선언했고 주주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지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추모식이 있던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하율의 엄마, 도진의 아내가 안치된 곳이었습니다. 흰 국화꽃 다발을 들고 작은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유골함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율이 기타 케이스에 세워두었던 그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7년 동안 남편을 돌보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도진은 휠체어에 앉은 채 아내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 아내의 목소리, 아내가 불러주던 자장가. 그리고 7년 전 그날 밤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던 아내의 모습.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대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떨리고 갈라지는 목소리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지켜줬어. 고마워. 그 말을 하는데 모든 힘을 쏟은 듯 도진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아내에게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하율은 아빠 옆에 서서 엄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부서진 기타에서 건진 나무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하율은 눈물을 훔치며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올 거야. 할아버지도 생겼고 아빠도 눈 떴어. 엄마가 시킨 거 다 했어. 아빠 잘 지켜냈지? 하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아이는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랑 아빠랑 행복하게 살게. 엄마도 하늘에서 행복해야 해. 알았지? 박덕수 회장은 뒤에 서서 손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7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돌보고 손녀를 낳아 키우고 막리를 하다 쓰러진 여자. 그 헌신에 감사하다는 말조차 전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앞으로 나와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
내 아들과 손녀를 지켜줘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차갑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진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걷지는 못했지만 팔에 힘이 돌아오고 목소리도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는 힘들었지만 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가 저택의 넓은 정원에는 따사로운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죠. 정원 한쪽 벤치에 도진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박덕수 회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중앙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 하율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새 기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기타와 똑같은 모양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죠. 하율은 조심스레 줄을 튕기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지면 잠이 오고 달이 뜨면 꿈을 꾸고 우리 아가 잠든 밤에 엄마 아빠 곁에 있단다. 맑은 목소리가 정원에 퍼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동전을 구걸하며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행복하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도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노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딸에게 가르쳐준 노래였죠. 세 세대를 이어온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덕수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겠다는 약속. 노래가 끝났습니다. 하율이 기타를 내려놓고 아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내가 잘 불렀지? 엄마가 가르쳐 준 거야.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했어. 도진이 팔을 뻗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힘이 약해서 부서질 듯한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7년간의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하율이가 불러줘서 더 좋아. 하율이 아빠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춥고 배고프던 거리의 기억, 무서웠던 어둠 속의 밤, 그 모든 게 이제는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박덕수 회장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율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앉아요. 내가 노래 한 곡 더 불러줄게. 회장은 웃으며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봄볕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율이 다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딸의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고 회장은 아들과 손녀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입니다. 이 가족에게도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은 한마음으로 서로를 지키는 가족이니 그 끈이 아무리 가늘어 보여도 쇠사슬보다 질기다. 18년 유배 생활 동안 그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도 바로 그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속 하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홀로 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아빠를 살리겠다고 버텼던 그 마음, 그 가느다란 끈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가족입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춘 봄날이었습니다.